네, 오늘은 광복 전후의 상황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우리나라 광복이 언제예요? 그쵸? 1945년 8월 15일이 이제 광복이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날짜는 언제일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수립됐을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들이 이거 상식으로 알면 좋아요. 광복절이랑 날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근데 연도는 당연히 다르겠죠? 연도는 그럼 언제일까요? 1948년 정부가 수립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딱 3년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광복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3년 동안의 과정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의 그 3년의 과정을 보는 단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복이 되기 전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죠. 대표적으로 빨간맛 단체가 있고 파란맛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어요. 빨간맛은 김두봉의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죠. 우리가 예난파라고 불리는 김두봉, 그렇죠?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고 여기는 사회주의 계열이었다. 그렇죠? 하지만 똑같이 이제 민주공화국 수립을 지향을 했고요. 그리고 파란맛의 대표주자인 김구의 충칭 임시정부, 그렇죠? 우리가 했었죠. 임시정부가 처음에 수립될 때는 상하이에 있었는데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훈커 공원에서 폭탄을 더 투척하면서 32년에 상하이를 출발해서 막 여기저기 광저우 어디 저기 막 거쳐가지고 1940년에 충칭에 정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충칭 임시정부라고 하죠.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김구가 주도를 했고 민족주의 계열이 줄을 잃었다. 그래서 김구, 조소왕, 지청천 이런 인사들이 있었고요. 똑같이 민주공화국 수립을 지향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945년에 독립할 것 같으니까 정확히 1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안에도 독립운동 단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가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조선 건국동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성, 서울이죠. 1944년 한성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이게 비밀단체로밖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 건국동맹은 비밀단체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여운형이 조국 광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민주공화국 수립을 지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선 독립동맹, 충칭 임시정부, 조선 건국동맹 세 개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하면은 민주공화국 수립을 지향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선 건국동맹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안 되니까 바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이 돼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여운형의 중도 좌파와 안재홍의 중도 우파로 이제 좌우 합작으로 된 제대로 이제 균형을 맞춘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건준의 여운형이 해방될 때 정무총감 엔도를 몰래 만나요. 비밀리에 만나서 협상을 했는데 그 협상 내용이 뭐였냐? 이제 아무래도 일제강점기였으니까 한반도에 일본 주민들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8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 80만 명의 일본 주민들과 그 10만 명의 일본군들을 안전하게 보내달라. 그 대가로 여운형은 3개월치의 이제 식량과 그리고 얘네들도 조용히 갈 수 있게끔 치안 유지를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죠? 엔도 입장에서도 얘네들이 해방돼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가 또 일제강점기 36년에 그 울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쉽게 안 보내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 돌 던지고 막 때리고 패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엔도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걱정이 됐었던 거고 또 여운형 입장에서도 일본군이 또 10만 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그냥 곱게 안 가고 에라 모르겠다면서 막 총 막 난사하고 막 갈 수도 있으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전하게 협의를 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건준이라고 불리는 조석 건국준비위원회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나서 9월 9일에 미군이 우리나라로 상륙을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딱 3일 전이죠. 1945년 9월 6일에 조선인민공화국, 인공이라고 하죠. 인공을 수립을 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미국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정부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야 정부 대 정부 자격으로 좀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했던 건데, 놀랍게도 미군정은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단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임시정부의 김구가 이제 1945년 말에 우리나라로 귀국을 하는데, 정부 자격으로 못 들어오게 해서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했었죠. 그렇게 돼서 이제 1945년 9월 달부터는 미 군정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38선 이북의 소련은 이 북한을 간접 통치를 다스렸어요. 반면에 이제 미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군정을 선포하고 직접 통치에 나섰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행정기구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립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 말 그대로 삼국, 미영소, 삼국이 외무부 장관들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회의를 했고, 이때 이제 미국과 소련의 또 의견이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4개국, 미영중소 4개국이 장기간에 걸쳐서 신탁 통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소련은 한반도는 그냥 알아서 처리하게 맡겨야 한다, 무슨 신탁 통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이제 주장이 절충이 된 게 이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 내용인데, 첫 번째는 임시민주정부를 한반도에 수립한다. 두 번째는 이게 딱 절충된 내용이죠. 최고 5년간 미영중소 4개국이 한반도를 신탁 통치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탁 통치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과도기 동안 좀 대리 행정을 해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지원해주고 자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신탁 통치를 하는 걸 이제 말하는데, 그래서 최고 5년간 4개국의 신탁 통치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래서 임시민주정부랑 신탁 통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마련할 수 있게끔 미소공동위원회가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이제 설치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삼상회의 내용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임신미죠. 임시민주정부 수립, 신탁 통치, 미소공동위원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내용이 우리나라로 이제 전달이 되는데 잘못 전달돼요. 그 유명한 동아일보 오보 사건이죠. 이게 세계 10대 오보에 들어간다고 해요, 언론계에서. 동아일보의 오보가 무슨 내용이냐?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 원래 내용은 뭐야? 반대죠. 미국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소련이 즉시 독립을 주장했었는데 반대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야. 거기다 플러스 신탁 통치는 우리가 과도기 동안 좀 지원해주고 대리 행정해주는 그런 통치라고 했는데, 이 동아일보가 신탁 통치에 대해서 신탁 통치는 제2의 식민 통치다. 이거 말만 다른 거지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랑 똑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보를 내려버리니까 좌익이든 우익이든 이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에 들어가는 거야. 그죠? 둘 다 이제 반탁 운동을 전개하는데 소련은 억울하잖아요. 소련이 신탁 통치 주장을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좌익은 또 소련이랑 붙어 있으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이거 한 거 아니니까 신탁 통치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좌익한테 얘기를 해줘서 좌익은 반탁에서 찬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익만 반탁 운동을 전개하고 좌익은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아서는 모습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로부터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는 순서를 좀 잘 아셔야 돼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이라고 보통 하죠. 요거는 이제 1946년에 우리나라 그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리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무기한 휴회에 들어가. 왜?
미국이랑 소련이 의견이 첨예하게 달라요. 미국은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모든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반면에 소련은 아니 왜 모든 단체가 참여를 하냐, 반대한 애들은 참여하면 안 되지, 찬탁 단체만 참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양보를 안 해주니까 무기한 휴회를 하게 됐는데, 이 소련은 왜 찬탁 단체만 참여할 것을 주장을 했냐? 아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좌익과 우익 중에 좌익은 반탁에서 찬탁 단체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찬탁 단체는 이퀄 좌익이란 말이에요. 좌익이 참여를 해야 소련에게 유리하겠죠. 좌익만 참여해야.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를 때려보니까 남한이 북한보다 이때 당시에 인구가 두세 배는 많은 거야. 그래서 모든 단체가 참여해도 남한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야. 무슨 소련이 나쁘고 미국이 착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이익이 되는 대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되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고, 두 번째는 좌우합작운동입니다. 그래서 1차 끝나고 정좌 이렇게 가시면 돼요. 1차 끝나고 정좌, 좌우합작운동. 정읍 발언은 말 그대로 이승만이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방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거를 주장한 내용인데, 전체 내용은 이거죠. 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조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니, 뭐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이승만은 남북이 지금 단독정부로 갈라지든 말든 빨리 정부 세워가지고 대통령 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남방만이라도 빨리 세웁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게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좌우합작운동이죠. 좌우합작운동은 말 그대로 좌익과 우익이 합작한 운동인데, 이제 중도 좌파의 여운형과 중도 우파의 김규식이 만나서 좌우합작운동을 벌입니다. 그 내용은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것을 합의해서 발표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토지 분배였죠. 그래서 토지는 유상으로 매수하고 무상으로 분배한다, 뭐 이런 내용과 나머지 이제 내용들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거를 지원을 해줍니다. 미국이 지원을 해주면서 남조선 과도 정부가 설립되고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 설립되면서 미국이 야, 이거 미소공동위원회도 지금 결렬됐는데 얘네가 뭔가 잘 해볼 것 같아, 야, 너네가 빨리 해봐, 이러면서 지원을 해줬는데 얘도 안타깝게 실패합니다. 왜냐? 지금 좌우합작운동이 1946년인데 정확히 1년 뒤 1947년에 세계사적으로 냉전이 시작되죠. 냉전이 시작되면서 야, 좌파 이 빨갱이들이랑 뭐 하지마, 이러면서 미국이 지원을 철회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도가 아니라 극우파 청년 한 명이 여운형을 암살합니다. 그러면서 좌우합작운동도 실패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미소공동이 끝나고 정읍발언과 좌우합작운동, 1차는 정좌,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똑같은 이유로 결렬됩니다. 미소공이 똑같은 이유로 결렬되고, 그래서 미국이 야, 그럴 거면 이 문제 그냥 유엔에 넘겨, 이러면서 해당 사항을 유엔으로 이관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때 소련이 아차 싶었대요. 왜냐? 이때 당시 유엔은 사실 미국이랑 좀 더 가까운 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놀이터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유엔에 넘기면서 미국한테 유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게 됐겠죠. 그래서 소련이 되게 화가 났대요, 이걸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화난 건 화난 거고 이미 넘어갔어, 유엔에. 그래서 유엔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죠. 유엔 총회는 미국이 원하는 내용인 인구 비례에 따라 남북한 총선거에 들어간다. 그렇죠? 근데 남북한 총선거를 하면 인구가 적은 북한이 불리하겠죠. 그래서 북한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방북을 거부해.
북한에 방문하는 걸 거절하면서 이 한국 임시위원단이 북한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열린 게 유엔 소총회가 열려요. 유엔 소총회에서는 이제 가능한 지역이라도 선거를 실시해라 해서 실시된 게 바로 50총선거. 50총선거. 근데 가능한 지역이 어디야 결국? 남한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능한 지역에서 50총선거가 실시된다는 거는 단독 정부가 수립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김구나 김규식 같은 임시정부 인사들은 이 단독 정부를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김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었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이러면서 내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우리나라가 정부가 갈라서는 것은 보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울부짖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이승만이나 한민당 같은 정당은 이 50총선에 극구 찬성하죠. 뭐 이승만 같은 경우야 정급 발언만 봐도 알 수 있고, 이 한민당은 그 친일파였던 애들이 만든 거야. 송진우, 김성수 이런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을 이제 지지해줄 게 누구냐 찾아봤는데 이승만한테 붙은 거야. 그래서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50총선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50총선이 열리기 전에 4월 달에 반대하는 움직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남북협상이죠. 남북협상은 아까 50총선에 반대하던 김구랑 김규식이 북한 평양으로 올라가. 평양에서 김일성, 김두봉이랑 같이 이제 협상을 한 게 남북협상인데, 4명 다 김씨죠. 그래서 요걸 이제 4김회의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슨 내용이 있었냐? 미국과 소련, 양국 군대 다 철수해라.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다. 뭐 좋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야?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그쵸? 얘네가 가란다고 미국이랑 소련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김구랑 김규식이 성과가 없이 그냥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유명한 제주 4.3 사건이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민간인 수만 명이 학살당한 사건이고, 처음에 발단은 이 3.1운동 때 3월 1일에 3.1운동 기념행사가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3.1절 기념행사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지나가던 시민이 막 사람들이 몰려있으니까 뭐지 하고 막 구경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 구경하던 시민을 발포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에서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면서 막 시위대도 나오고, 제주도에서 막 무장봉기도 하는데, 이 무장봉기 한 사람들만 잡아간 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수만 명의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이 바로 4.3 사건이죠. 그 내용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다, 미군은 철수해라,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무장봉기를 하다가 수만 명의 제주도민들이 희생되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50총선 때 200명의 국회의원을 뽑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3명은 제주도에서 나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뽑을 사람이 없잖아.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에 2곳에서는 총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그러면서 200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198명의 국회의원이 나왔고, 나머지 2명은 참고로 1년 뒤에 다시 뽑았다고 하는데, 요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4.3 사건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거죠. 3개 선거구 중에 2곳에서 총선이 무효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국회의원 200명 중에 198명만 뽑혔어 이러면은 아, 이거 4.3 사건 결과구나, 아니면은 50총선거 때 뽑힌 재헌 국회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4.3 사건 이후에 이제 이승만 정부 때 10월 19일 날 제주도를 진압하라는 명령이 있었죠. 제주도 바로 위에가 어디야? 여수랑 순천에 있는 군인들에게 제주도를 진압해라 했을 때 이 여수 순천 군인들이 이거에 반대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제주도 출동에 반대한다, 통일정부를 수립하라, 뭐 이런 거를 외치면서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그나마 중요한 거는 이게 이승만 정부 수립이 아까
1948년 8월 15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10월 19일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50총선을 통해서 재헌국회가 선출되죠. 여러분들이 총선이라는 걸 딱 봤을 때 아, 이거 대통령 선거가 아니구나 바로 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는 대선이라죠. 대선.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재헌국회가 선출이 됐다. 재헌국회는 말 그대로 헌법을 만드는 국회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헌절이 언제예요? 그렇죠. 7월 17일에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재헌.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보면은 삼권 분립,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의회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 그래서 이 의회에서 뽑은 대통령이 바로 8월 15일 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재헌국회 198명이 뽑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12월에 유엔에서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 제1공화국이 시작되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중심제가 지금은 5년 단임제죠. 근데 이때는 처음이라 미국을 좀 따라했기 때문에 4년이었고 재선까지 가능했어요. 미국처럼. 그렇죠.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7학년도 모평 6평 문제인데 신탁 통치 절대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 삼상 결정 절대 지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보면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내용이 동아일보 오보로 잘못 전파됐다가 다시 소련은 찬탁으로 바뀌고 소련이래. 좌익은 찬탁으로 바뀌고 우익은 반탁으로 쭉 밀고 나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의 배경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다. 근데 보시면은 1번 에치슨 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한다. 에치슨 선언 아직 안 배웠죠. 이거 이제 6.25 배경으로 나와요.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인천 상륙 작전 아직 안 배웠지만 당연히 지금 6.25 전쟁 느낌이 나죠. 아니고 조선 중립화론이 제기된 계기. 조선 중립화론 하면 뭐야? 1885년에 너의 길은 중립이다. 6.1준. 그리고 부들부들 떨지 마라. 중립해라. 부들러. 저 답 아닙니다. 국채보상운동. 1907년 대구 서상돈 바로 나오죠. 그리고 정답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사항을 조사한다.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18학년도 수능 문제고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름이 있고 주요 양력이 있네요.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돼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 파리 강화회의 파견. 김원봉의 주도로 결성된 민족혁명당에 참여했다. 그리고 1944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으로 선임됐다. 뭔가 김규식 같죠? 근데 1948년에 김구와 함께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협상에 참가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김규식이고 1946년에는 뭐 했냐? 갑신정변을 주도했다. 연도도 틀렸죠? 1884년 급진개혁파였고 조선혁명선언, 너무 중요한 인물이죠. 1923년에 의열단의 부탁을 받아 신채호가 작성한 문서, 조선혁명선언이죠. 그리고 좌우합작운동, 중도 좌파의 여운형과 중도 우파의 김규식.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네 번째, 훈커우 공원 의거. 이 사람 무조건 알아야 돼. 1932년에 윤봉길 의사, 그렇죠. 상하이 훈커우 공원이고, 그리고 5번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리승만 대통령이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3번. 다음 연설이 행해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무기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되기 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이제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죠. 그래서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이건 문제가 쉽네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부터 50총선 사이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들어가죠? 정답은 2번 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